2005년 4월 29일 일본에서 연중 가장 긴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날 많은 이들이 산과 강으로 가족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오니시 유키양도 엄마와 언니를 따라 대나무 숲에서 열린 죽순 캐기 행사에 참가했죠. 체험 시간은 총 1시간. 유키양은 엄마와 함께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며 죽순을 찾습니다. 체험이 재미있었는지 유키양은 하나 더 찾아오겠다며 앞서 나갔고 그 모습을 끝으로 영영 실종됩니다. 유키양의 엄마는 체험 시간이 끝나도록 보이지 않는 딸을 찾아 헤매다 오후 3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시 45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5시부터는 지역 소방대원들이 동원돼 100여 명이 수색에 나섰죠. 하지만 유키양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키양 실종 소식에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현지 경찰과 소방단을 중심으로 3,000명의 수색대가 꾸려졌고 경찰견도 투입되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수색 중에는 다소 이상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유키양의 물통 냄새를 맡고 추적하던 경찰견 5마리가 모두 같은 장소에 멈춰선 것인데요. 경찰견으로 훈련되는 독일 셰퍼드의 후각은 인간보다 약 1억 배 뛰어납니다. 또한 경찰견은 공기 중에 흩어진 냄새가 아닌 사람이 지면과 마찰할 때 발생하는 마찰취를 추적하도록 훈련받는데요. 쉽게 말해 유키가 땅을 걷거나 뛰는 등 어딘가에 마찰하는 이상 아무리 냄새가 흐려져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지점에서 누군가 유키양을 강제로 안거나 들고서 이동했다면 범인의 마찰취로 추적을 이어갑니다. 지금처럼 마찰취가 아예 사라지려면 추적 대상이 하늘로 솟거나 물속에 빠져야 합니다. 수색 지역 내에도 수심 3m의 연못은 있었습니다. 경찰견들이 멈춰선 장소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못 물을 퍼올려 바닥까지 조사하였는데요. 물속에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목격자들이 유키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시 40분, 엄마가 사라진 유키를 찾기 시작한 것은 1시 55분. 그 15분 사이 유키양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주 잠깐 눈을 뗀 사이 사라진 아이는 또 있습니다. 1989년 3월 7일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님과 친척집을 찾았던 4살 마츠오카 신야군이 사라집니다. 신야군의 아버지는 당시 신야군과 조카들을 데리고 10분 정도 주변을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오전 8시 15분경 신야군이 현관 앞까지 따라온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들어가 안고 있던 동생을 어머니에게 건네준 뒤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자리를 비운 건 20초 남짓. 어린아이 걸음으로 시야에 안 보일 만큼 멀리 가기는 힘든 시간입니다. 게다가 신야군의 가족이 머물렀던 친척집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지어진 시골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한 칸 높이가 27cm에 달하는 돌계단이 있어 키 110cm 남짓의 어린아이가 20초 만에 뛰어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였죠. 때문에 가족들은 신야군이 집 주변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에도 신야군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전 10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헌경기동대, 소방대원, 동네 주민 등 100여 명이 수색을 벌였으나 작은 유류품조차 찾지 못했죠. 신야군 실종 사건 역시 의문점 투성입니다. 당시 신야군이 친척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또 실종된 친척집은 언덕 끝쪽에 있어 평소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경찰은 혼자 집 밖으로 나온 신야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유기됐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야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밭에서 일하던 마을 주민은 지나가는 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한마디로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도로가 하나뿐인 마을에서 차에 태우지도 않은 아이가 단 20초 사이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죠.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두아동 실종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수많은 뉴스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팀이 꾸려졌으며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는데요. 계획적인 유괴설, 타국의 간첩에 의한 납치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나왔죠. 그중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독수리에 의한 납치설입니다. 독수리가 아이를 채간다는 괴담은 동서양에 모두 존재합니다. 많은 조류학자들은 이런 류의 이야기는 그저 도시 괴담일 뿐이라고 주장하죠. 독수리들은 주로 10파운드 내외의 소형 포유류를 사냥하며 경계심이 높아 인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괴담으로만 치부하기엔 독수리에게 잡혀간 아이의 역사적 사례와 기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1924년 인류학자 레이먼드 다트는 남아프리카에서 3세에서 4세 정도 된 어린아이의 머리뼈를 발견합니다. 그는 두개골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톱 자국을 토대로 아이가 독수리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죠. 19세기에 출간된 자연 백과사전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1838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친구들과 놀던 5살 소녀 마리 델렉스가 독수리에게 잡혀간 것인데요. 소녀는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만 이러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BC 뉴스는 2001년 8월 23일 뉴햄프셔 해변에서 3살 된 케일라를 채가려던 독수리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죠. 이에 대해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교 소속 생물학자 데런 내시는 황당한 도시 괴담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독수리가 어린아이를 납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생태를 따로 배울 필요는 없다. 독수리를 실물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데런 내시는 1987년부터 1989년 사이 뉴멕시코에서 발생한 가축 사망 사건을 예로 들어 독수리의 괴력을 설명하는데요. 독수리 한 쌍에 의해 송아지 6마리가 죽고 13마리가 사냥당한 사건으로 당시 죽은 송아지 두개골에서 독수리들의 발톱 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송아지는 무려 115kg으로 실종 당시 키 110cm, 몸무게 15kg 내외였던 어린아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죠. 두 아동이 실종된 장소가 산림이 풍부하여 독수리가 꾸준히 관찰되는 맹금류 서식지라는 사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서식하는 독수리 중 가장 큰 종은 참수리로 최대 10kg 미만의 짐승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힘이 센 개체라면 그보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아이를 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아이들은 그날 거대한 독수리에 의해 하늘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일본어는 실종을 2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유쿠의 후메이, 근대에 만들어진 법률 용어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다른 하나는 카미카쿠시, 신이 숨겼다는 뜻으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사라지거나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면 신의 영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신들의 세계로 끌려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더는 만날 수 없게 된 아이들이 신들의 세계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가족의 슬픈 바람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85년 9월 10일 일본 오사카. 52세의 남성 A씨는 그날따라 운수가 좋았습니다. 새벽 낚시를 떠난 그가 여느 때처럼 자동 판매기에서 오로나미 씨를 뽑자 2병이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낚시를 마친 A씨는 집에 도착해 2병의 음료수를 모두 마셨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운수가 없었던 날이었던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죠. 1985년 9월 14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A씨는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그에게는 생전 심장에 관련된 기저질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부검 결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심근경색의 원인은 파라쿼트 중독으로 밝혀졌죠. 파라쿼트는 우리가 흔히 그라목손으로 알고 있는 제초제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잡초를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당시 파라쿼트는 농약계의 베스트셀러로서 군림했는데요. 워낙 흔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종종 파라쿼트를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셨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A씨는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료수를 마신 이후부터 몸 상태가 나빠졌다. 경찰은 병원에 실려왔던 A씨가 남긴 말에 근거해 그가 마셨던 오로나민 C병을 수거했고 바로 그 병 안에서 파라쿼트가 검출됩니다. 누군가가 파라쿼트를 탄 음료수병을 몰래 자판기 안에 집어넣었고 그것을 마신 A씨가 사망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죽음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9월 11일 오사카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미에현 마츠자카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자동 판매기에서 리얼 골드를 뽑아 마시려던 22세의 대학생에게도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던 건데요. 오늘따라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2병의 리얼 골드를 마신 대학생은 그 즉시 강렬한 고토감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놀란 부모님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망한 날짜와 동일한 9월 14일에 22세의 대학생 역시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마셨던 리얼 골드 병에서는 다이쿼시라는 농약이 검출되었는데요. 같은 수법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자 경찰은 이 사건을 연쇄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추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약 5개월 전인 4월 30일에도 히로시마에서 자판기 안에 남아있던 오로나민 씨를 마셨던 트럭 기사가 파라쿼트 중독으로 사망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들의 추정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특이할 만한 점도 없었으며 범행 대상 또한 목적과 이유를 불문한 무작위였기 때문이죠. 범인은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라는 듯이 일본 열도 곳곳을 신출귀몰하게 옮겨다니며 파라카트가 든 음료수들을 자판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이 치밀한 범죄는 계속해서 희생자를 양산했는데요. 9월 19일 후쿠이에서 30대 남성이 자동 판매기 안에 콜라를 마셨다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위세척 결과 파라콰트가 검출되었죠. 9월 20일 미야자키에서는 45세 남성이 자동 판매기에서 발견한 리얼 골드를 마시고 이틀 만에 파라콰트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9월 23일 자동 판매기에서 오로나미 씨를 발견하고 이틀 후 마신 오사카 하비노키 씨의 50세 남성. 다음 날로부터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 10월 7일에 사망. 10월 5일 사이타마의 44세 남성 역시 똑같은 경로로 오로나미 씨를 마시고 10월 21일에 사망. 10월 15일에는 나라현에서 69세 남성이, 10월 25일에는 미야기현에서 55세 남성이, 10월 28일에는 오사카 가와치 나가노시에서 50세 남성이 파라카트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11월에도 3명의 희생자가 더 발생하고 마는데요. 그중 17세 나이의 여학생은 자판기에 파라카트 사건에 대한 주의문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죠. 내가 아는 한 이 약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극독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서운 경과를 거치는 약이다.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점은 파라카트의 특성에 있었습니다. 식물에 뿌려진 파라카트는 식물 내의 유기물과 산소에 반응해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요. 이로 인해 광합성이 차단되고 일반적인 산소와 달리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가 생체 분자를 파괴하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식물이 단시간 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신체 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때문에 파라콰트를 마신 사람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열흘가량 끔찍한 고통을 겪다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대 기술로는 이 과정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파라콰트 앞에서는 항산화제도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파라콰트가 흙에 닿으면 중화된다는 특성을 이용해 풀러 흙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파라콰트를 완벽하게 해독하지는 못하죠. 둘째,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곧 그를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파라콰트에 중독된 환자들은 주로 산소가 드나드는 폐가 섬유화되며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는데요.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를 위해 산소 마스크를 씌울 경우 활성산소의 생성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셋째,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파라콰트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단순히 매개체, 즉 촉매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신체 내의 유기물과 산소가 공급되는 한 무한히 활성산소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며 파라콰트가 어느 정도 열화되기는 하는데요. 파라콰트를 한두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열화되는 속도보다 신체 조직이 섬유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음독한 시점부터는 가망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들은 파라콰트가 섞인 음료를 마신 그 순간부터 시한부가 선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 이미 운명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고 경찰들 역시 범인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사 도중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범행이 벌어졌지만 경찰들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CCTV도 그리 많지 않았을 뿐더러 주로 도시가 아닌 교외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목격자 또한 여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파라콰트가 너무나 구하기 쉬운 제초제라는 건 역시 한몫했습니다. 그라목선으로 깨끗이 죽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TV 광고를 했을 정도로 대중적이었던 파라콰트는 그야말로 만인의 제초제였는데요. 오용을 막기 위해 파라콰트를 구매할 때마다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긴 했지만 판매량이 너무나 많은 탓에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1977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의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가래가 든 콜라가 놓여 있었던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죠.
바다를 건너 동아일보에도 보도되었던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일본에서는 청산콜라의 영향으로 그 자리에서 구입한 것 이외의 음식물은 절대 먹지 않는다 운동이 확산되었고, 자판기에서 병 대신 개봉 여부를 알 수 있는 캔 종류를 판매하도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청산콜라 사건의 경우에는 해독제가 존재한다는 점과 대도시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빠르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는 점으로 인해 사망자는 2명에 그쳤는데요. 당시 잡히지 않았던 범인이 비교적 의심이 없고 대처가 느린 교외 지방에 해독제가 없는 파라콰트를 사용해 더 확실한 범행을 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그럼에도 사건의 내막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파라콰트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후 파라콰트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오로나민 씨는 개봉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용기의 뚜껑을 변경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1986년 2월부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파라콰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죠.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아키타에서 한 30대 남성이 자동 판매기에 캔맥주를 뽑았는데요. 자동 판매기 안에는 자신이 고른 것과 다른 브랜드의 캔맥주가 하나 더 들어있었죠. 1m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있던 캔맥주에서는 푸른색 액체가 흐르고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파라콰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뒤늦게 34년 전의 사건을 접한 사람이 해당 범행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종종 국경을 넘어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구 달성공원에서 누군가가 놓아둔 요구르트를 마시고 1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2004년 대구광역시의 달성공원에서는 요구르트에 살충제를 넣어 놓았던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주사기를 이용해 살충제를 주입한 요구르트를 마신 14명의 사람들은 강한 복통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죠. 이 사건은 피해자를 통해 160cm가량의 50대 여성을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해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라콰트 음료수, 청산콜라, 살충제, 요구르트까지 이 끔찍한 사건들을 자행한 이들의 범죄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재미나 심심풀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느 날 인생의 무료함을 느낀 그들이 길을 걷다 자동 판매기를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악몽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건의 진실과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총 36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났던 방화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자였죠. 1978년 사이타마에서 태어난 아오바 신지. 그의 인생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며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대상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손찌검은 아오바와 그의 형, 여동생으로 향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럭 운전수로 일하던 아버지가 당뇨에 걸려 실직하고 마는데요. 중학생이 된 아오바 신지는 웃음을 잃어버린 채 교실에서 겉도는 아이로 변해버렸죠. 고등학생이 된 아오바는 낮에는 사이타마 청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만엔을 벌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몸이 커진 이후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된 아버지는 어느 정도 병세가 호전되어 택시 운전사로 재취업했으며 형과 여동생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그러나 아오바 신지가 21살이 되던 해 업무 도중 교통사망사고를 일으켜 실직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아오바 신지는 이를 모조리 그만두고 히키코모리가 되어 방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서서히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그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여성에게서 강제로 속옷을 훔치거나 좀도둑질을 하는 등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데요. 그러던 2009년 31살의 아오바 신지는 인기 애니메이션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을 우연히 접하고 커다란 감명을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의 애니메이션화를 담당한 인기 애니 제작사 교토 애니메이션에 동경을 품게 된 아오바는 해당 회사의 공모전에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소설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 니찬네루에 깊게 빠진 그는
황당하게도 교토 애니메이션의 여성 감독과 활발한 교류를 나눈 끝에 그녀와 사귀게 되었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요. 2012년 방영된 교토 애니메이션의 빙과에서 왜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야 라는 대사를 보고 이것이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비밀 메시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망상이 점점 악화되던 중 아오바 신지는 주거 침입, 강도, 총포 도건법 위반 등 또다시 범죄들을 저질러 3년간 감옥에 수감되죠. 감옥 안에서 1년 후 작가 데뷔, 5년 후 집 구매, 10년 후 나를 비웃은 모두를 고소라는 인생 계획을 세운 그는 2016년 출소하자마자 공모전에 소설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 낙선 통지가 도착하자 아오바의 망상은 피해 망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나의 명작이 심사에서 떨어졌을 리가 없다. 내가 네 찬내로에 작성한 게시물에 변태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것은 내가 여성 감독의 사진을 사용해 성욕을 해소했던 일이 들켰기 때문이다. 그 일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낙선시켰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로 진행된 아오바의 망상은 이윽고 자신의 소설을 교토 애니메이션이 표절했다라는 분노로 발전하고 맙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말도 되지 않은 피해 망상에 불과했지만 그의 분노는 광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달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2019년 7월 15일 신칸센을 타고 교토로 향한 아오바 신지는 교토 애니메이션에 도착해 정찰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들여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파악한 그는 3일 후인 7월 18일 발전기에 사용할 것이다 라는 변명으로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매하는데 성공하는데요. 오전 10시 31분 손에 든 양동이에 휘발유를 가득 채운 채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정문으로 당당히 진입한 아오바 신지는 1층에서 이벤트 관련 자료를 제작 중이던 직원들과 마주쳤죠. 그들과 약 3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성큼성큼 걸어온 아오바는 느닷없이 양동이의 내용물을 마구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는 찰나 죽어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불붙은 라이터가 여성 사원에게 날아들었는데요. 바닥에 흩뿌려진 10리터의 가솔린, 실내를 메우기 시작한 유증기가 폭발하며 순식간에 모든 것이 타올랐죠. 3층 규모의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는 내장재로 목재를 주로 사용하였고 층과 층을 나선형 계단으로 이어놓은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재를 재료 삼아 맹렬하게 타오른 불길은 100도가 넘는 온도에 시꺼먼 연기를 대량으로 생성했고 이 연기는 불길과 혼합되어 나선형 계단을 따라 소용돌이 치며 위층으로 상승했는데요. 화재 발생으로부터 2분이 경과한 10시 33분 눈앞은 온통 깜깜하고 뜨거운 열기가 사방에서 느껴지는 지옥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받아왔던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화재를 신고함과 동시에 제각기 피난을 개시했죠. 10시 35분 2분 사이에 쏟아진 22건의 신고를 통해 상황 정보를 종합한 교토시 소방본부가 각 소방서에 일제히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10시 40분 평소라면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단 5분 만에 주파해온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눈앞의 참상에 경악한 소방대원들은 본부에 증원을 요청한 후 그 즉시 부상자 구조와 화재 진압에 착수했죠. 소방차와 구급차 총 111대, 소방대원 400명을 비롯해 교토시 전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섭게 타오른 불길은 화재 발생 단 7분 만에 생과 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았는데요. 昼間の火災であれだけの規模で燃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私の経験からも今までないと、今回いろいろ報道されている中でやはりやりきれないというのが正直ございます。それが大変だ、なんとかなら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けれども、そこ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のは私も含めて全てどうか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 10시 55분 불길이 잡히길 기다렸다가는 모두가 죽고 말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지요. 방화복에 견딜 수 있는 시간은 단 10분. 조를 이루어 교대에 가며 점차 수색 범위를 늘려가는 식으로 1층과 2층에 도달한 소방관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희생자들과 마주칩니다. 1층에서 2명, 2층에서 11명, 13구의 시신이 더 훼손되기 전에 밖으로 운반되었고 타 소방서에서 증원된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내부로 진입했는데요. 오후 1시 45분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옥상 진입에 성공. 출입문을 개방한 소방관들은 자신도 모르게 침통한 신음을 흘렸죠. 옥상을 향하는 계단에 20명의 시신이 줄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질식, 이산화탄소 중독, 소사 등의 다양한 사인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은 하나같이 옥상을 향한 안타까운 자세로 굳어 있었는데요. 오후 3시 19분 가까스로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었죠. 소방관들이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재의 진행이 너무나 빨랐던 탓에 화재 발생 직후 탈출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교토 애니메이션이 입은 피해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웠죠. 당시 출근해 있던 74명의 직원 중 살아남은 것은 나선형 계단에서 먼 쪽에 2층 베란다로 달려가 뛰어내린 25명, 아오바 신지가 불을 지른 그 순간 현관으로 내달린 1층에 2명, 1층 화장실로 도망쳐 창문으로 탈출한 3명 등 41명에 불과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거셌던 탓에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3명이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으며 35세 한국인 여성 스태프 역시 전신에 2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커다란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교토 애니메이션은 외주나 계약직에게 작업을 거의 맡기지 않고 대부분의 작업을 정직원을 통해 자사 내에서 처리한다는 업계 내에서 매우 특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어 왔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악재로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니시야 후토시, 교토 애니메이션 대표작들의 캐릭터 디자인과 총 작화 감독을 담당했던 간판 애니메이터, 향년 37세. 이케다 쇼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도라에몽 동화가 이누야샤 작화 감독으로 활동하다 교토 애니메이션의 창립 멤버가 되어 대부분의 작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물 애니메이터, 향년 44세. 키가미 요시지, 극장판 도라에몽, 아키라,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등의 수많은 작품에 참여했으며 손그림만으로 회전 연출이 가능해 교토 애니메이션의 명성을 드높였던 천재 애니메이터, 향년 61세. 타케모토 야스히로, 짱구는 못 말려, 포켓몬스터, 이누야샤 등 여러 명작들의 동화와 원화를 담당하고 감독으로서 교토 애니메이션의 대표작들을 제작한 핵심 인력, 향년 47세. 저마다 한 분야의 탑으로 불리는 핵심 인력들이 모두 회사에 출근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교토 애니메이션은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자료를 하드디스크 내에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막기 위해 복사본을 다른 스튜디오에 보관해두긴 했지만 미처 복사하지 못한 자료와 원화들의 양이 상당했는데요. 직원 중 총 36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들도 시력, 연구소실, 신체 절단, PTS 등의 커다란 부상을 입은 데다 사망자들이 작업했던 데이터들 역시 불타 사라진 것이었죠. 한편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온 아오바 신지 역시도 커다란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다리에 불이 옮겨 붙자 아오바는 밖으로 뛰쳐나가 인근 가정집의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살려달라고 절규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순간 현관으로 달려나갔던 교토 애니메이션의 남성 사원 2명은 화상을 입은 몸으로 비틀거리며 범인을 쫓았고 얼마 후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오바를 발견해 붙잡았죠.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도 기름이 묻었던 탓에 아오바는 전신의 93%의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닥터 헬기를 통해 오사카 킨키 대학병원에 이송된 아오바 신지의 주치의를 맡게 된 우에다 타카히로 교수는 이자가 죽음으로 도망치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는데요. 예측 사망률이 무려 97.45%에 달할 정도로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의료진의 목표는 확고했죠. 신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8cm의 정상 표피 조직을 폐양, 총 5번에 걸쳐 이식한다는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치료법이 시행되었으며 심각한 화상을 입은 아오바 신지가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술은 28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아오바 신지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기관 절개술을 통해 발성 능력을 회복시킨 아오바 신지가 내뱉은 첫 마디는 뻔뻔하게도 목소리가 나와 다시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였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것도 잠시 아오바는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며 재활을 거부합니다.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에는 똑바로 마주해야 할 것 아닌가. 우에다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일갈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오바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이라 대답한 후 천천히 재활을 시작했죠. 2020년 5월 27일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아오바 신지가 경찰에 체포, 구속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그의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경찰의 심도 깊은 조사에도 아오바 신지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죠. 교토 애니메이션이 내 작품을 표절했다. 그래서 직원 모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문이 잠겨 있다면 부술 생각으로 망치도 함께 준비했었다. 2명 정도로 사형이 내려지는가? 유족에 대한 사과는커녕 방화로 2명이 사망했다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지를 궁금해할 뿐이었는데요. 경찰이 어이없다는 듯 3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하자 아오바는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며 크게 당황하고 사형을 직감한 듯 두려움에 빠졌다고 하죠. 남은 것은 아오바 신지에게 책임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 9월 5일 열린 공판에서 예상대로 아오바와 그의 변호인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아오바는 예전부터 망상을 비롯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재판에 참가한 유족들은 분노와 슬픔을 애써 삼키며 그에게 질문을 던졌죠. 내 딸은 당신이 공모전에 소설을 제출한 한참 이후에 입사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이케다 쇼코는 당신의 타겟이었습니까? 개인이 아닌 교토 애니메이션 전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뻔뻔하게 대답을 이어가던 아오바는 이어지는 질문에 순간 말문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가족, 특히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종료된 이후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정신감정이 시행되었는데요. 양쪽 의사는 몇 달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철저하게 아오바의 정신을 감정했죠. 범행의 주된 요인은 소설이 공모전에서 낙선하며 생겨난 개인적 원한이다. 교토 애니메이션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라는 망상은 피고의 분노를 강화했을 뿐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라 보기 힘들다. 또한 피고는 약 8개월간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전제한 합리적인 행동을 취했다. 이를 통해 그가 선악을 판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 범행 당시에 피고가 완전 책임 능력을 가진 상태였다고 인정한다. 2024년 1월 25일 정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교토 지방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견고한 사리에 기초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36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공모전 낙선은 교토 애니메이션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피고의 소설을 도용했다는 것 역시 망상에 불과하므로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또한 제1스튜디오는 건축기준법을 비롯한 법령에 따른 방화 대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선 계단 등의 구조가 화재의 확대에 미친 영향이 피고의 형사 책임을 줄이진 못한다. 수많은 유명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던 교토 애니메이션의 사옥이 전소되고 많은 직원이 희생된 피고의 범행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모방범이 생길 우려 역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부터 균형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피고에게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극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다. 피고의 성장 배경, 범행에 이른 경위, 정신장애, 한성문 등을 최대한 고려해도 사형을 회피할 수 있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 피고 아오바 신지를 사형에 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오바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구 울부짖으며 저항하다 그대로 퇴정 조치를 밟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오바 신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죠. 일본은 1968년 권총으로 4명을 살해한 나가야마 노리오 사건 당시 극단적인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한 4명 이상 살해한 가해자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한다라는 나가야마 기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아오바 신지가 받게 될 결과 역시 뒤바뀌지 않을 것인데요. 다만 재판 과정상 아오바 신지가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될 날은 최소 수년 후에나 오게 될 것으로 보이죠.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직원이자 회사의 귀중한 재원이었던 핵심 인력들을 대부분 상실하게 된 교토 애니메이션은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 디즈니, 니켈로디언, 캐나다 총리 등 각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쏟아졌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솔린 판매 규정을 강화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어도비 측에서 애도와 함께 5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각종 대책과 후원이 마련되었지만 교토 애니메이션의 전망은 비관적이기만 했죠.
그러나 아픔에 굴하지 않고 사고 이전에 버금가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범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는 일념하에 PTSD와 부상을 견뎌내며 직원들이 다시 일선에 복귀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꿈을 키우게 만들어 주었던 교토 애니메이션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애니메이터들의 지원서 역시 쏟아졌는데요. 그 결과 사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9월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사건의 여파를 완벽히 이겨낸 아름다운 작화를 선보이며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죠.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인 이시하라 타치야는 코바야시네 메이 드래곤의 후속작을 제작하던 중 사망한 제자 타케모토 야스히로를 대신해 본인이 직접 감독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낸 이시하라는 모든 작업물이 유실된 상황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품질의 후속작을 제작해냈는데요. 추모의 뜻으로 스테프 롤의 시리즈 감독으로 제자의 이름을 올린 이시하라는 그의 연출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스승인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소회를 밝혔죠. 현재 교토 애니메이션은 사건에 참혹하면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헛된 망상이 만들어낸 끔찍한 사고,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4년 8월 11일 일본의 하치조 섬. 섬의 화장터는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작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섬에서는 매장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았기에 화장터 예약이 늘상 차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시기는 조상의 영을 기리는 일본의 대명절 5번을 앞두고 있던 때라 더욱 바빴죠. 점검을 위해 2호 소각기를 연 화장터 직원 히로시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철판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골들이 빼곡히 차 있었기 때문인데요. 히로시는 떨리는 손으로 불에 타버린 인골의 수를 세어보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철판 위에 놓인 기묘한 뼈들은 무려 7명의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이즈 제도의 화산섬 하치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섬은 그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예로부터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에도 막부 시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모두 이곳으로 보내졌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유배로 섬을 탈출하려는 자들 혹은 탈출한 자들은 그 즉시 사형에 처해졌죠. 섬이 유배지로 한창 이용되던 때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섬으로 보내진 이들은 사실상 무기형이었기에 죄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섬 안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도 꾸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렇게 세대가 거듭되며 죄수보다 그들로부터 탄생한 죄 없는 아이들이 섬에 더 많아지자 육지에서 이곳으로 흉악범을 유배시키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죠. 세월이 지나며 섬은 차츰 일반적인 섬과 크게 다르지 않아졌고 1960년대부터는 일본 내에서 특별한 관광지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섬의 역사를 이루는 근간과 섬 주민들의 조상은 과거 유배되었던 죄수들이었지만 후손들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풍요롭게 해준 조상신으로 받들었죠. 이러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섬의 역사는 샤리토리라고 하는 독특한 풍습을 가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샤리토리란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상신으로 변한다고 믿어 토장한 시신이 백골화되었을 때 파묘하여 엄숙한 의식을 치르고 뼈를 전통술이나 바닷물로 씻어 화장하는 풍습이었는데요. 좁은 섬에서 죽은 이들을 모두 땅에 묻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섬의 풍습은 사라지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 이어졌죠. 이로 인해 1994년 8월 11일 섬의 화장터에서 발견된 의문의 인골 7구도 샤리토리 풍습에 의해 화장된 뼈들일 거라 여겨졌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어 그것이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확인된 사실들은 기괴하고 소름 끼칠 뿐이었죠. 섬에서 화장을 하려면 샤리토리 풍습 이전에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에서 발견된 칠체 인골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가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말인즉 누군가 무허가로 몰래 화장터 소각장에 7명의 시신을 집어넣고 불태웠다는 이야기였죠. 화장터 이용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소각장이 비어있던 기간은 8월 7일과 10일까지였습니다. 화장 후 온도가 내려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철판이 차갑게 식어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보아 7일부터 9일 사이 3일간 누군가 화장터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경찰은 이것이 섬 내 주민의 소행이라 여기고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화장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단 화장을 한 것이라 추측하였죠.
땅에 묻은 시신에 백고라가 진행되었음에도 샤리토리 전통에 따른 의식과 화장을 치르지 않으면 죽은 이가 조상신이 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추론이었습니다. 이에 섬에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경찰들은 온 섬을 돌아다니며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묘지를 찾아다녔지만 당시 섬에 있던 64개소의 묘는 모두 온전한 상태였죠.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 여긴 경찰은 2번에 걸쳐 섬 전역의 묘지를 훑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흐름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섬에서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한 전통 풍습이 아닌 섬 외부에서 들여온 시신을 은폐나 인면의 목적으로 불태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경찰은 화장터로 돌아가 다시금 면밀한 조사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화장터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이 완벽한 밀실이었다는 것이죠. 소각로를 포함한 화장터의 모든 문은 항시 굳게 잠겨 있었으며 열쇠는 오로지 직원들만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열쇠 없이는 화장터에 출입을 할 수도 급유 밸브를 조작할 수도 없었는데요. 인고를 처음 발견한 직원도 열쇠로 문을 열고 소각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화장터 어디에도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모든 문이 잠긴 상태 그대로였다고 증언하였죠. 침입자가 굳게 잠긴 화장터와 소각장의 문을 어떻게 열고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였으며 화장이 끝난 뒤에 소각장의 문을 무슨 수로 다시 잠근 것인지 당초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터의 직원 중 누군가가 범인이라거나 열쇠를 분실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직원들은 모두 결백했고 열쇠를 잃어버린 적 또한 없었죠. 화장터에서 기묘한 인골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섬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섬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갖은 추측들이 오갔는데요. 각자 다른 곳에 묻혀있던 가족이 한데 모인 것이다라는 괴담부터 불법 미립국을 하다 사망한 중국인들이 불어크에 의해 불태워진 것이다라는 섬뜩한 소문들까지 돌았죠. 그중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가설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사람 버리는 구멍. 과거부터 하치조 섬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했기에 늘 식량난에 시달려왔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아와 기근은 섬에 끈덕지게 붙어있는 저주와도 같았죠. 결국 섬의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사혈, 즉 사람을 버리는 구멍을 만들고 입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 중 병든이나 노인을 이곳에 버려두고 떠난 건데요. 버려진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작은 굴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였죠. 섬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된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간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인사혈이 남아있는 뼈들을 한데 모아 태웠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 있는 가설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웠는데요. 수백 년 된 옛 동굴에서 정확히 7명분의 유골을 발굴해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고 해당 장소는 관광명소로 변모한 지 오래였기에 몰래 무언가를 도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가설, 7인의 인부. 1952년 섬에 도로공사가 진행되던 중 산사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위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 현장 감독과 인부들이 그대로 땅속에 묻혀버렸는데요. 기묘한 것은 이때 생매장된 이들의 숫자가 정확히 7명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누군가 우연히 그들을 다시 발견해냈고 넋을 기르기 위해 화장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사고는 당시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던 실제 참사였는데요. 그러나 뼈조각조차 찾지 못했던 그들이 40년이나 지나서 7명 모두 불타버린 채로 등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추측이었을 뿐이죠. 세 번째 가설, 사이비 종교. 당시 일본은 옴진리교의 영향을 받은 각종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치조 섬에서도 현대적 치료를 거부하던 신흥교단의 지부가 존재했는데요. 그들은 현대의학을 부정하고 자연치유와 영적 수련을 통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죠. 교단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치조 섬 같은 외딴 섬에 지부를 두고 병든 신도들을 한데 모아서 함께 지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이렇게 자연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외부인들의 시신을 교단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칠 만한 추가적인 증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그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들을 살펴보며 인골의 조사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화장을 하며 천동안 없는 고온에 노출된 뼈는 유전자 분석이 불가능하기에 경찰은 이들의 대략적인 정보라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랐는데요. 나이대나 사망한 시점이라도 알게 되면 시신의 추적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인골의 조사 결과는 사건의 실마리가 되기는커녕 그것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7구의 시신들이 전부
사망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추측된 인사열이나 7인의 인부가설이 성립하려면 사망한 지 300년 전후 혹은 40년 전후라는 수치가 나와야 했죠. 이는 사이비 교단 지부가 섬에 설립된 시점과도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인골들은 연령대 또한 들쭉날쭉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처음에 소름 끼치는 가설이 재등장하게 됩니다. 살인범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자신이 죽인 피해자들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납득하기는 어려웠죠. 만에 하나 살인범이 시신을 태운 것이라고 가정해도 멀쩡히 잘 숨겨오던 시신들을 도로 꺼내어 섬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화장터에 처리하고 그것을 뒤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섬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도 일본의 많고 많은 섬들 중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이 하치조 섬까지 시신을 7구나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현실적인 추론이라 보기 어려웠는데요. 그러자 주민들은 이것이 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7승려 전설이라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에도 시대 1711년 7명의 승려가 하치조 섬 해안가에 표류하게 됩니다. 험한 산세를 뚫고 간신히 마을 어귀에 다다른 승려들은 주민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머물 곳과 음식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하치조 섬은 열도의 온갖 죄수들이 모인 곳이었고 주민들은 음식은커녕 승려들을 되려 산으로 내쫓아 버렸죠. 승려들은 하는 수 없이 산중에 자리를 잡고서 나무 껍질을 뜯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 중 몸이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치고자 승려들을 찾게 됩니다. 승려들은 그를 극진히 보살폈고 병세가 호전된 주민은 다시 마을로 내려와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것은 점차 이상한 소문이 되어 퍼지기 시작했죠. 승려들이 요사스러운 도수를 부려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그들이 산 위에서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아픈 것은 승려들이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괴소문들은 이내 섬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은 흉악범이었던 주민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간단했는데요. 눈에 거슬리면 죽이 없애면 그만이었죠. 그렇게 무기를 챙겨들고 산을 오른 주민들은 승려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7명의 승려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 뒤부터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앓다가 절명해버리고 논밭에는 연이어 흉년이 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려들의 저주라고 여긴 주민들은 그 한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이 기거하던 산 꼭대기 어딘가 7개의 빈 무덤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치조 섬에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온 7승려 전설이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1952년 인부들이 산사태로 생매장 당했던 곳이 전설 속 승려들의 빈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백 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승려들의 저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섬의 주민들은 7승려가 돌아온 것이다. 그들의 유골을 누군가 찾아낸 것이다 라며 수군거렸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지역 민담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뼈의 주인들은 머지않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죠. 하지만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인골들의 정체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7개월이 흐른 1995년 3월 14일 해당 인골들은 결국 이름 없는 항아리에 담긴 채 섬의 추모공원에 봉안되었죠.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불태운 이는 또 어떤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는지는 여전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었고 이는 하치조 섬 7체 인골 사건이라 불리우며 일본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40년 일본 도쿄 피아노 조율사 집안에서 스즈키 요시카즈가 태어납니다. 스즈키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음악을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신만의 꿈을 펼치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으나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집안 내력을 살려 자신도 음악을 업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1984년 44세라는 나이에 음악교재 판매회사 뮤직 앙상블을 창업합니다. 기존의 곡에 편곡한 오케스트라 파트를 붙인 피아노 교재를 제작한 그는 야심차게 판매를 시작했으나 결과는 이전의 사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미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무리하여 창업을 했던 그는 20명이 넘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스즈키는 짧은 영화 한 편을 접하게 됩니다. 1956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단편 영화 빨간 풍선은
빨간색 헬륨 풍선과 소년의 특별한 경험을 다룬 예술 영화였는데요. 이를 보고 강렬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낀 스즈키는 결심하였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나도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보는 거야. 그렇게 스즈키는 비닐 풍선 여러 개를 곤돌라에 이어붙인 판타지호를 제작하게 됩니다. 비행에 앞서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는 1989년 3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요코하마 박람회에 자신의 판타지호를 출품하는데요. 출품에만 무려 3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의 돈이 들었죠. 사업 실패로 이미 거액의 빚을 떠안고 있던 그는 또 한 번의 큰 빚을 져야 했지만 박람회 협회 측으로부터 일일 방문객 10만 명 예상, 일일 매출 전망 100만 엔 이상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스즈키는 출품을 결심하고 박람회 한켠에 판타지호를 전시하게 되죠. 하지만 박람회는 그가 기대하고 꿈꿨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박람회가 일일 방문객으로 예상한 10만 명은 고작 3만 명에 그쳤고 일 매출은 100만 엔은커녕 30만 엔 전후, 어떤 날은 10만 엔도 나오지 않았죠. 더군다나 스즈키가 판타지호를 전시한 부스는 단체 버스 주차장 바로 근처였습니다. 때문에 일반 자가용을 타고 온 승객들은 판타지호의 존재조차 모른 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때는 여름방학 시즌이었기에 단체 버스를 이용해 박람회를 찾는 이들이 많지 않았고 이는 판타지호의 일일 이용객과 매출에 큰 지장을 주었죠. 이에 대해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몇 달째 진전이 없자 스즈키는 박람회 마스코트 부루아짱의 인형옷을 입고 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부루아짱이 되어 시위하던 그는 관계자의 신고로 결국 철탑에서 내려왔는데요. 이 항의를 통해 20m 정도 떠오르는 체험형 공중 그네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그는 폐막하는 10월까지 운영과 매출 증진에 힘썼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나고 스즈키의 뮤직 앙상블은 창업한 지 5년 만인 1990년 결국 도산해버리고 맙니다. 박람회로 인해 추가적인 빚까지 떠안게 되었던 그에게 도산은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결정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의 빚은 무려 5억 엔, 당시 한국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이때부터 스즈키는 자신을 찾아오는 채권자들을 모두 같은 말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저의 판타지호로 태평양을 횡단해 모든 빚을 상환할 테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1992년 4월 나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스즈키는 도쿄의 타마가와 하천 부지에서 시범 비행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손수 제작한 나무 의자에 5m 풍선 2개, 2.5m 풍선 2개를 붙인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을 준비했는데요. 마을의 방범대원들과 경찰관이 제지하였지만 스즈키는 그들을 뿌리치고 막무가내로 날아올랐죠. 그런데 고도 상승을 막기 위해 달아놓은 15kg 모래주머니 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의 곤돌라가 순식간에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고도인 400m에 14배에 달하는 5600m까지 솟아오른 스즈키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풍선줄을 하나 태웠는데요. 그렇게 5m짜리 풍선을 끊어내고서야 간신히 정상 고도로 내려온 그는 출발 지점에서 약 24km 떨어진 민가의 지붕 위에 불시착했죠. 스즈키는 왼손에 약간의 부상만 입은 채 기적적으로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전국에 그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이때 한 방송사에서 그를 풍선 아저씨라고 지칭하였고 이후부터 그는 이름 대신 풍선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죠. 그가 불시착하며 기와가 무너지고 안테나가 파손된 민가는 스즈키로부터 어떠한 변상도 사과도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스즈키는 다른 곳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린 듯 했는데요. 자신의 무모함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음에도 어쨌든 높은 고도에 도달하고 무사히 다시 돌아왔으며 이것으로 매스컴을 타 유명세를 얻자 태평양 횡단 계획을 하루빨리 실행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같은 해 11월 23일 스즈키는 일본 최대 면적의 호수인 비와호에서 판타지호의 두 번째 시범 비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의 비행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후지TV의 방송팀이 비와호를 찾았으며 첫 비행 이후 생긴 그의 팬클럽도 찾아와 꽤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날은 200m 정도의 상승 실험이었기에 비행 허가 신청은 받아놓지 않은 상태였죠. 방문한 관계자들 또한 지상에 계류 로프를 연결한 채 일정 고도까지만 상승했다 내려오는 간단하고 길지 않은 비행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는 판타지호를 타고 미국에 간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언론과 정부단체들이 자신을 제재하려 들 것이고 결국엔 판타지호를 띄워보지도 못한 채 모험이 끝나버릴 것이라 생각하였죠.
스즈키는 시범 비행이라고 관계자들을 속인 뒤 바로 이날 미국으로 떠날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시범 비행에서 120m 상승에 성공한 스즈키는 지상에 착륙하더니 갑자기 게르로프를 해제하고 급하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황한 관계자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자 그는 미국에 갑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판타지오에 탑승해 공중으로 뛰어올렸죠. 주변에서 이를 잡고 제지하자 스즈키는 무게추를 대신에 실어두었던 소주병을 지상에 떨어뜨려 그들을 뿌리쳐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꿈꾸는 이상을 쫓아 하늘 높이 떠올랐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사태에 당황한 구경꾼들은 멀어져가는 곤돌라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을 뿐 누구 하나 그에게 손을 흔들어주지도 무언을 빌어주지도 않았죠. 후지 TV의 방송팀은 스즈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스즈키는 이에 헬륨이 조금 새고 있지만 괜찮다라고 답합니다. 이후 해가 진 뒤에는 가족들에게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과 비행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스즈키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등 여유로운 듯 말도 하였다고 하죠. 갈 수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볼게. 걱정하지 마 여보. 같은 날 밤 스즈키는 걱정 말라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됩니다. 자정이 넘어간 24일 새벽 그가 소지하고 있던 구조 신호기에서 SOS 신호가 발신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스즈키를 찾아 나선 해안보안청은 수색기를 출동시켜 그의 비행 경로를 추적하였죠. 그리고 25일 오전 8시 30분 미야기현 긴카산섬 동쪽 해상에서 판타지오에 탑승해 있는 스즈키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스즈키는 태연한 표정으로 수색기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SOS 신호를 중지했는데요. 위급 상황을 잘 넘긴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태평양에 진입하기 전 SOS 신호를 테스트해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죠. 당시 판타지오는 3,000에서 4,000m 고도에서 시속 70km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색기는 3시간 정도 곤돌라 뒤를 쫓으며 비행에 이상이 없는지 감시했는데요. 스즈키는 고도를 더 높이기 위해 곤돌라 속의 물건을 밖으로 버리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고 이에 비행 계속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조종사는 추적을 중단하고 기지로 복귀했죠.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아내와 딸들 또한 벌써 미국까지 갔으려나 했는데 아직 미야기현 앞바다네 하고 웃는 등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스즈키로부터는 어떠한 SOS 신호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는 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무전기가 없었고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어선 상태였죠. 일주일여가 지난 12월 2일 그때까지도 판타지오가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자 일본 해안보안청은 판타지오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에 군한 요청을 보냅니다. 스즈키는 태평양 횡단을 계획하면서 미국은 4에서 5일이면 도착한다고 주변에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요. 그는 고도 1만 미터의 제트 기류를 타면 빠르면 40시간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고 하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그는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즈키와 판타지오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전문가가 내놓은 스즈키의 추론은 이러했죠. 풍선은 매일 10%씩 가스가 빠져나갔을 겁니다. 혹은 기압 차이로 풍선이 팽창하여 터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는 수색기에 포착된 후 빠르면 24시간, 길어도 48시간 이내에 태평양으로 추락했을 거예요. 스즈키는 점점 가까워지는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대양을 바라보며 결국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실제로 수색기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출발했을 때 4개였던 주력 풍선은 2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바람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의 가족들은 스즈키가 바다에서 표류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스즈키는 부득이하게 물에 착수할 것을 고려하여 곤돌라를 물에 잘 뜨는 전나무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죠. 도쿄 해양대학의 교수 미요시스에는 만약 그가 무사히 바다에 착수하였다면 알래스카 혹은 오호츠크의 연안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곤돌라에는 일주일치의 식량과 함께 영하 60도의 기온까지도 버텨내는 방한복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의 생존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스즈키는 끝내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했으며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여정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스즈키가 비행한 거리는 대략 1600km 정도였는데요. 그가 목적지로 삼았던 미국 네바다주 샌드 마운틴은 비와호에서 87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그는 자신이 만든 풍선 곤돌라로 1600km를 비행하는 나름의 대기록을 세웠음에도 그보다 7000km를 더 비행해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빠지고 터진 풍선들을 스스로 보았음에도 구조가 아닌 비행을 선택한 것은 이미 예정된 비극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에 스즈키가 다 알고도 마지막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5억元이 넘는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여정을 떠났고 그렇게 자신이 예정한 대로의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인들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였는데요.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자신감 그 이상으로 여정의 성공을 강하게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비행 경로에 대한 나름의 철저한 계산을 하고 식량이 떨어질 것을 대비한 금식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산소 충전기, 경위경도 측정기, 고도계, 속도계, 구조 신호기, 낙하산 등 다양한 생존 물품을 곤돌라 내부에 구비해 두기도 했죠. 또한 스즈키는 평소에 자신이 태평양을 횡단해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 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유명한 모험가, 실패하면 그냥 박하mon이 되는 거지. 살아있을 것이라 믿는 가족들에 의해 호죽을 유지해오던 스즈키는 2001년 2월 1일자로 실종 선고 확정, 일본 민법에 따라 실종 후 7년이 경과했음에도 발견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스즈키 그리고 판타지오는 3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후 알래스카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으나 확인 결과 루머로 밝혀졌죠. 남겨진 아내는 거액의 빚을 전부 떠안고서 힘들게 갚아나갔고 2000년에는 스즈키의 일화를 담고 있는 풍선 아저씨의 조율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풍선 아저씨 사건이라 불리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일화는 현대의 돈키호테, 동심을 찾아 사라진 어른 등으로 불리며 꿈을 쫓아 떠난 사나이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면에는 스즈키가 떠안고 있었던 거액의 빚, 불가능한 현실을 쫓았던 이상주의자, 남겨진 가족의 고통이 숨겨져 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풍선과 함께 끝나지 않은 커다란 하늘로 여행을 떠난 풍선 아저씨를, 모두를 위해 광대가 된 그 사람을. 기묘한 밤이었습니다.